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회 이종만 이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회가 주최하는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자 출마 기자회견 첫 번째 순서로 현직 고려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홍우조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질문은 유튜브 연합회 방송 대표자들 또는 기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카메라 출동 기자셨던 우리 이상로 유튜브 방송 대표님이 질문을 하시고 홍우조 예비 후보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중에 첫 번째 순서 우리 홍우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에 대한 양력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화면에 나와 있듯이 경북 문경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출생하시고 1961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는 64세인데 정부에서 한 살을 깎아줘가지고 63세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시고 고대에서 학사, 석사,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교육과정학 박사를 학위를 따신 분입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교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개혁적인 과감하신 우리 예비 후보자입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자께서 토론이라고 말씀하셨죠. 토론은 아니고요. 토론은 기자회견입니다. 우리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회에서 한 130여 개 회원사가 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대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개인적인 질문, 기자회견을 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조 후보님, 예. 뭐 교수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어딘가에서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예. 교육부 장관 후보를 제안 받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예, 한때 박순애 장관이 낙마한 이후에 그러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순애 장관이라면 우리 윤석열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예, 얼마 못 하셨죠? 예. 그러시군요. 이시호 장관 바로 직전이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여러 번의 그 교육감 선거에서 우파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좌파 교육감들이 계속해서 당선됐고, 자, 이런 점에 있어서 후보님이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장관직도 뭐 아까 말씀하실 때 제의를 받았는데 응하지 않고 교육감 후보에 나오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우조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까지의 그 우파 후보들의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제 자신이 이번에 아주 깨끗하게 승복하기 위하여 사실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함밖에 새긴 게 없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보니까 뭐 캠프 조직도 꾸리고 사무실도 내고 비서를 차량에다가 또 뭐 변호사도 대동하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초기 매몰 비용이 워낙 크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정말로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물러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안합니다. 반칙이 참 심하더라고요. 제가 들어와 보니까 저는 페어플레이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앞에서는 막 박수 받을 말을 하고 뒤에 가서 정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을 쓰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서로 합니다만은 상대 후보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다 보니까 이 본선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거는 학폭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폭언이라든가 또는 빚 채무라든가 또 건강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것들을 본선 있을 걸 안고 있으니까 저 후보가 나가도 되나? 라는 그러한 그 의문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결선 이번에 그 경선에 대한 승복을 해서 단일화로 반드시 해야 되고 거기에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본선에는 리스크 없는 깨끗한 후보가 뽑혀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출마 동료 첫째로는 이제까지의 그 교육감, 특히 죄송합니다. 좌파라고 얘기하는 좌파 교육감들이 망쳐놓은 교육을 좀 바로잡아야겠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 우파 후보들은 그럼 괜찮냐? 제가 보기에는 좌파에 대한 비판을 걷어내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교육 본연에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교육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좌파 교육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파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정책이 알차고 풍부해야지 중도층을 또 학부모들을 서울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중도 확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투력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적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러한 부분을 지난 40년 동안 연마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준비한 교육감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보면 좌, 중도, 그리고 우 이렇게 그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우리 홍 후보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좌, 중, 우 어느 스펙트럼에 존재하는지, 또 학생들에게 동성애 교육과 그 다음에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이러한 본인의 이념과 신념이 당선 가능한 수준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재 우리나라가 그 좌우 진영으로 갈라져서 죽기 살기로 정말 싸우는 것 같아요. 정말 정치와 시민사회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나 하는 우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다시 말해서 정치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번에 구호는 정치는 정치인, 교육은 교육 정책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미래 세대한테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고 또 나라도 지속 발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의 그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자유민주, 자유시장, 기본권 보장, 공평, 지속 가능한 발전, 복지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우파이고 친대한민국 애국 집단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동성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성애나 조기 성애나 또 젠더 이런 것들은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저희들은 뭐 교육학을 하기 때문에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런 토론을 합니다. 토론하고 난데 꼭 제가 이제 마지막에 코멘트를 하죠. 이렇게 합니다, 보통. 여러분, 그 동성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지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젊을 때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도덕윤리라는 것은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매에게 적용됐으면 하는 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학대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동성애가 그리 좋다면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에게 동성애를 권하고 그들이 바뀌어졌으면 그러면 서울시청 앞에 가서 엉덩이를 까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하고 수긍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학생들이 교수님 대자보 붙일 거예요. 대자보. 네. 그런 식으로 이틀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참 교육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사나워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가 교육적인 경험 같은 것들을 교육의 본질 회복을 염원하는 분들, 더구나 자유민주 옹호 핵심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세력은 개신교 세력이 아닌가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성도들을 비롯하는 친대한민국 세력들을 모두 저를 지지해 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교육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로권 교육을 바라는 분들, 수도 서울 교육이 나라와 세계를 선도하는 세계 인류 교육을 염원하는 분들의 염원을 안고 제가 출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폐지해야죠. 그건 학생에도 나쁘고 선생님에도 나쁘고, 학교에서는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no discipline,
no disciple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훈육이 없으면 제자가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으로 우리는 할아버지가 손주를 또는 아버지가 자녀를 또 삼촌이나 이모 고모가 조카 진료를 가르치듯이 어떻게 그걸 가르칠 때는 좋게만 가르칠 수 없죠. 어때는 잘못하면 따끔하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육 없는 교육은 제자를 못 기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학교 초등학교 사교과서를 보면 예. 민중미주 사관이 판을 치고 있다. 그렇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교사 선생님들도 예. 전교조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학교에 그렇죠. 계신다. 예. 이에 대한 후보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참으로 난감합니다. 저는 한 4, 5년 전부터 우리 저 뒤에 계십니다만 이명희 교수님이나 김병원 소장님 여러분들하고 또 역사학자 이런 분들하고 제가 두레수도원의 김진호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한 20여 차례 이런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 또는 역사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사실 살펴봤습니다. 제목을 좀 살펴볼게요. 예.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왜곡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예.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왜곡이라는 또 책을. 이런 책도 있죠. 이 책은 제목이 이것은 대한민국 초등 사회 교과서가 될 수 없다. 예. 이것은 대한민국 초등 사회 교과서가 될 수 없다. 잠깐 설명 주시죠. 왜 교과서가 될 수 없는지. 실제로 이런 책들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민족사관학과 통일사관 등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실패한 역사로 우리나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인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1945년에 제국주의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식민지가 다 이렇게 해방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 143개국제 대부분 나라들은 공산국가라든가 왕조국가로 또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다 걸로 회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승만, 김성수 선생 등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정말 좋은 선택하셔갖고 오늘날 우리가 5천 역사에서 최절정기를 저는 지나고 있다.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입장에서 이 글을 썼고 또 같이 토론한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라는 대안적인 교과서를 같이 우리 대한교조에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거든요. 대한교조라고 그분들하고 같이 썼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라는 그 교과서를 쓰신 겁니까? 예, 같이 썼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쓰셨다? 예,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뒷판만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아주 이거 좋고 앞으로도 저는 서울 시내에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잘 발굴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사회 교과서가 지금처럼 교육과정 개정기제마다 초판만 나오고 다 그냥 버리거든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교과서는 1판, 2판, 3판, 4판 해서 판수를 거듭해 가야 되거든요. 그런 교과서도 한번 써보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치 시민 교육 그리고 사상이나 이념 교육에 있어서 지켜야 될 가장 최소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독일에서는 보이테스 바허 합의라고 합니다. 다시요. 보이테스 바허 합의. 보이테스 독일어네요? 바허 합의인데 네. 보이테스 바허라는 도시에서 같이 좌파 우파들이 중도들이 다 모여서 합의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보다는 광노현 전 교육감도 그거를 참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보이테스 바허 합의. 네. 제가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사회나 국사나 국어나 이런 선생님들한테 이 원칙을 지켜라. 다시 말해 첫째는 선생님들이 주입이나 세뇌하지 마라. 이 기본 1원칙입니다. 주입 세뇌하지 마라. 둘째는 사회나 학계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을 붙여봐라.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구는 통일 세력이고 이승만은 분당 세력인가? 책은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예. 과연 그런가요? 이제 그런 것들 토론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학생들의 관심이나 흥미를 보고 그들을 존중해서 그들이 정치적 그런 행동이랄까 그런 것들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 원칙. 이러한 세 가지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교육감이 되면은 선생님들한테 잘 설명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세뇌라든가 주입이 안 되도록 그래서 그냥 무조건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개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 이거 교과서야 학생들한테 이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이렇게 있어요라고 전교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킬 거예요.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저 계속해서 교실에서는 물론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잘 가르쳐야지만 교육 정책이라는 것 이거는 학부모 눈높이거든요. 학부모들은요 심지어 자기가 종북 주석파라 하더라도 자기 자녀는 어디다 유학 보냅니까? 미국이나 자유우방국가에 다 네. 유학 보내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게 자기 자녀에게 장래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앞에서는 종북 주석파 얘기를 하고 뒤로는 자기 자녀는 빼돌려 갖고 거기다가 미국에다 유학시키고 이런 모순적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학부모 눈높이에 맞게 이러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홍 후보님, 홍 교수님의 교육 정책 공약이 살펴보니까 100개가 넘어요. 101개 정도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도 서울 교육을 세계 으뜸 교육으로 그것은 5 최만족 교육. 5 앞에 5자는 아라비아 숫자 5입니다. 5 최만족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아라비아 숫자 5가 들어가는 5 최만족 교육은 예.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 미래 세대와 나라를 살리는 서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 40년 동안 같이 고민해 오면서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서울 교육에 적용할 수 있게 101가지로 추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 구호는 수도 서울 교육을 세계 으뜸 교육으로 이때 5가지 최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최대 고용입니다. 교육 약자들이죠. 학교 밖에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 또는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 검정고시 하는 사람들 등등 이런 사람들을 잘 포용해서 최대한으로 포용한다. 예. 그런 점에서 최대 포용이고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도 우리의 납세자의 자녀잖아요. 그런 점에서 동등하게 납세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바우처 제도랄까 이런 것들 좀 시범적으로 도입해 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적의 학습 기회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는 근대 과학 기술 문명에 대해서 이과, 수학, 과학, 기술, 공학 이과 수업 시간이 50% 정도 됩니다. 전체식으로. 네. 문과는 한 30% 되고요. 네. 그다음 예체능이 한 20%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바뀌었습니다. 문과 수업이 50%고 이과 수업은 30%밖에 안 됩니다. 수업 시간이.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직한 정답을 공부하는 시기를 많이 놓치는 거죠. 그냥 사실과 관계없이 자기의 의견, 주장, 해석, 판단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회도 혼란스럽고 이렇게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최적의 학습비에서는 이과 과목 수업 시간의 비중을 최소한 40%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금 9개 학급이나 36개 학급이나 비슷비슷한 그런 초록동색의 그런 획일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권역별로 잘 놓고 와서 학교 간의 역할 분담을 해서 학생에게 선택과 집중의 진로별 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대기업이 다 사실 박사학위 논문으로 다 시뮬레이션 다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진로별 학습 기회를 준다는 거하고 셋째는 최신의 방법입니다. 아시다시피 AI의 도움을 받아서 또 그린 스마트 학교 환경을 제공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최신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겠고요. 넷째는 최고 잠재력 개발입니다. 저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육학자 중에서 정범모 선생님이라고 계시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러니 따님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좀 불편한이었어요. 그래도 그분이 자기 따님에게 아주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해서 대학 교수로 마쳤거든요. 따님이.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도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특수화들도 보통화 정상화로 또 올릴 수도 있고 그걸 서강대 장영희 교수 같은 분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범죄라고 하는 일반적인 아이들은 영재로 좀 더 키워주고 하는 게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최고 잠재력 발현을 해야 되고요. 학생들이. 그 다음에 5번째는 최선의 성과 그러니까 개인적,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학습자들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야지 홍익을 길러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울교육은 세계 인류교육
그리고 어떤 교육으로 나라를 선도하고 인류 사회를 이끌 그러한 비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전환의 열쇠, 학생들의 더 나은 삶과 공부를 열어주는 그 열쇠를 저는 잘 깎아두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네. 자, 홍원님 공약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예예. 근데 다른 후보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고 캐치프레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제가 여쭤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교사의 교실 수업은 학생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음. 근데 교육감의 교육 정책은 학부모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은 학생 눈높이에 맞춰야 하고 교육감은 그 학부모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슬로건이 있고요. 예. 또 서울 학생 재능 인증제, 또 IB를 넘어 KB화로 바우처 제도, 예. 디지털 쉼표, 예. 학생 성장 절대 평가. 조금 처음 접해보는 슬로건과 용어들이 있어요. 예예. 뭐 시간이 닿는 대로 조금씩 하나 좀 설명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은 학부모 눈높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학부모가 자기 집의 서가에다가 생생한 성행위 장면, 동성애끼리 동성끼리 키스하는 장면, 또 뭐 콘돔 사용법 등등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는 사진이나 이런 그림을 가진 그런 책을 자기 서가에 꽂아둡니까 부모가?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네. 자, 저는 그 학부모 눈높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래야 되는데, 제가 만약 교육감이 되면 제일 먼저 첫 번째 할 사업은 한 달 동안 기회를 주겠습니다. 열을 주겠습니다. 지금 17개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학교 문고가 있어요. 자, 각각 도서관장, 학교장, 그리고 담임선생님은 이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온전한 또는 안전한 성교육 이상을 넘어서는 태폐적이고 문란한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책들은 다 끌어내시오. 그리고 전시하시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을 잘못 가르쳤으니 학부모들에게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결혼도 안 하겠다, 출산도 안 하겠다, 다 교육의 결과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일부터 처음에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 학생 재능 인정제는 보통 우리가 S 디플로마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학생이 12년 동안 일기를 썼어요. 네. 그러면 일기를 쓰는 건 나의 일기지만 우리는 그런 학생들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장려해야죠. 어떤 초등학생이 생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운동은 수영을 50m 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뭐 세월호 심지어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올림피아드라든가 또는 뭐 이 기능올림픽 등등에서 또는 뭐 국가직무능력표彰 NC에서나 이런 데서 높은 성취를 했을 경우 우리가 생활의 달인처럼 그런 학생들을 격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지시나 명령으로 하지만 우리 체제가 우수한 것은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으로 학생이 상향 성취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바로 서울학생 재능 인정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B를 KB한다. IB는 사실 뭐 2004년부터 제가 우리나라에다가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제자들이 다 나와서 각 학교에도 설치하고 또 그렇게 전국에 전도사가 돼서 대구교육청, 제주교육청은 다 제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IB를 처음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IB는 고등학교 DP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MIP가 그 다음에 좋아요. 초등학교 PYP는 사실 품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죄송한데 IB가 뭐예요? 인터내셔널 바카로레라고 그래갖고 세계적으로 죄송합니다. 떠도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교관, 주재원, 상사원,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국제 교육의 표준을 세우는 교육 프로그램이 IB입니다. 인터내셔널 뭐요? 바카로레아. 바카로레아. 예, 바카로레아.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은 한 1968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칩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예. KB는 뭡니까? IB를 넘어 코리안.
코리아 바칼 외에로 우리도 그거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제가 아까 그 MIP가 이제 이 좀 좋은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가령 이 사람들이 장사 속으로 IB를 공산주의 국가에도 팔아먹기 위해서 리버티랄까 프리덤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도 팔아먹기 위해서 휴먼 라이트, 그러니까 인권이라든가 여성 인권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세 번째로 빈부격차가 심한 그런 전체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하기 위해서 에코티라 하는 공평 같은 개념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역사나 교육이 왜곡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 반드시 포함해서 가르치자 하는 것이 바로 제가 IB를 주창한 또는 IB를 소개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IB에 대한 평가이고요. 그래서 KB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디지털 심판은 그런 거죠. 뭐 학교에다가 청청에다가 또는 뭐 학급별로 유선전화 비상전화를 두고 대신 그 학생들이 일과 중에 SNS 중독이나 이런 게 안 일어나도록 가급적이면 프랑스나 또는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 중학생까지는 가급적 그걸 못 쓰게 하잖아요. 일과 중에 우리도 이제 그런 디지털 심표를 갖자는 거예요. 또 학부모들도 아마 좋아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사용을 일과 중에 좀 시작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학생 성장 절대평가라는 것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들 그렇지만은 학생에게는 시험이 공부입니다. 맞죠? 학생에게는 시험이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학생이 더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의 그런 서술형, 논술형, 수행형 평가하고요. 학기 중에 치고 그 다음에 여름 방학 때 선생님들이 채점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또 이 전국 단위에도 그런 시험을 치고 또 국제 학력 비교 평가에서 그렇게 쳐서 지금은 서울이요 또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해서 상위권에 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닙니다. 2017년 이후로 계속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력이.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하이나 싱가포르를 보세요. 우리는 서울교육은 충분히 상하이, 싱가포르 이상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평가를 자주 그리고 정확히 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평가를 하자는 건 좋은 고품질의 서술형 평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같으면 단어를 받아쓰기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장으로 답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한 문단으로 답하고,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답하고, 그 다음에는 기성정 결로 답한단 말입니다. 네. 이러한 식으로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그러한 능력, 사고 능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길러줘야 됩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그걸 기르기 위해서 학생 성장, 자꾸 잘한다는 거죠. 성장 절대 평가를 하자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임의 평가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임의 평가. IB가 아까 좋은 점이랄까, IB가 우수해진 것은 자기가 낸 시험 문제라든가 자기가 한 채점이 전 세계적으로 다 공개돼요. 그래서 정말 시험을 너무 쉽게 냈을 경우는 그 시험에서 받은 학생들은 다 깎여요. 그런데 너무 엄격하게 하게 되면은 또 학생들이 손해보잖아요. 그거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IB가 전 세계로 좋아진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채점이라고 출제를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바우처 제도에 대한 언급이 좀 부족하셨어요. 예. 그 바우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뭐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대체로 연 5만 명씩이나 된대요. 그리고 사실 대안학교를 가든지 홈스쿨을 하든지 또는 뭐 종교계 구슬학교에 가든지 또는 뭐 검정고시를 학원을 다니든 그런 학생들도 공부하고 학습하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못 보채해야 되냐?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학습 비용을 우리가 좀 도와주고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집이 가난해갖고 한 번도 해외 못 나가봤어요. 그럼 첫 여권, 첫 해외 탐방은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저는 우리 사회가
교육감이 다른 엉뚱한 돈을 안 쓰고 그런 가난한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갑자기 제가 마음이 울컥해지네. 울먹이지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가난한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죠? 겪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길을 열어주자 하는 것이 바우처예요. 자, 그 바우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육 상품권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뭐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비 지불 보증 수표라고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비를 그렇게 학생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그걸 교육기관에 갖다 내면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청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는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첫 번째는 학생당 경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학생당 경비, 학교당 경비나 학급당 경비는 다 못 주더라도 학생당 경비부터 차근차근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교육복지에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시청자분께서는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회가 주최하는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자 출마 기자회견 내용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후보 홍후조 예비후보님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여기 지금 플로어에 대한민국의 애국 그 독립 저널리스트들은 다 모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예. 자, 홍 후보님 공약 중에 학교 선생님들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까 지금까지 좀 학생들에 대한 얘기만 하셨어요. 예. 이제 선생님에 대한 말씀이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예. 우수하고 예. 열의가 있는 선생님, 예. 또 교직원, 예. 공무직을 격려하겠다. 네. 무슨 뜻입니까? 뭐 다 이렇게 각각 교원들, 그다음에 행정직원들, 공무직에 다 일일이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우선 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교사 중에서도 저는 교단에서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기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헛소리를 안 하기 위해서, 허공에 뜬구름 잡는 얘기를 안 하기 위해서 젊을 때 산업체 부설학교라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여고에서, 신의여고라고 여고에서 2년간 교무부장 교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교감선도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교감을 대리했는데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 손으로는 교과 수업 지도하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학생생활 진로 지도를 하십시오. 다른 모든 외부에서 오는 공문이나 지시 같은 건 제가 다 받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본업 충실을 하십시오. 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잡무를 없애드리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잡문 누가 했냐? 네. 제가 처리했죠. 매일 똑같은 학교 이름이 뭐냐, 주소가 어떻게 되냐, 학급이 몇 달고 학생이 몇 명이냐 하는 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저는 셀렉터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혼났기는. 그래도 저는 그 교사는 본업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공문도 생산하는 사람들이 줄어야지 사실은 공문이 없어집니다. 네. 공문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학교밖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국교위,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76개 교육지원청, 360여 개의 직속기관, 거기에 무수하게 많은 교육 분야의 소위 목소리가 큰 분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가르치고 배우는 이러한 것들은 뒷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쩌면 거꾸로 된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가. 그런 교육 현실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수하고 열의 있는 선생님들이 보통 우리나라는 그래요. 특히 공립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5년 차에 장학사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떠나서 학생을 떠나서 교실을 떠나서 학교를 떠나서 거기 나가갖고 교사로 있으면 평생 공무원 7급 대우받거든요. 그분들이 나가면 이제 6급, 5급, 4급, 3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교육배 가면 1급까지 있으니까. 자, 학교를 떠나야지, 학생을 떠나야지 우수하고 열의 있는 분들이 대접을 받는다면 나라도 그 길로 가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수하고 열의 있는 선생님들이 학생 옆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한 교직 본연의 교사 본업에 충실한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특히 사립학교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좀 격려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장 공모제라고 있어요. 교장 그게- 공모제 예, 시에서 맞아요. 봤습니다. 교사를 등교사를 끌어올려 갖고 이렇게 네, 예. 배락으로 이렇게 출세한다는 표현이 네, 있는데 예. 교장을 맡기는데 아니 교감을 안 거치다 보니까 마치 소대장 하다가 저기 뭐랄까 연대장 이상 또는 뭐 그보다 더 사단장을 하는 거죠 그냥.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어려운지를 모르고 제대로 학교 업무가 어떤지 모르고 교감도 안 거친 사람. 학교에서 교감 보통 악역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교감 선생님 악역인데 그 교감을 안 거치니까 학교 업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장 공모제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사로부터 교감을 공모하고 교감들 중에서 교장을 공모하고 이게 합리적이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감 공모제도 한번 도입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점수 따는 대로가 아니라 네. 좀 정말 잘 가르치는 분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선생님들 간의 융화를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을 격려해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교감이 되게 하고 나중에 교장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부모님께서 교육관의 진로 지도를 처음 제창하여 교과서가 고쳐지는 등 내가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교육의 최종, 그러니까 모든 학습자의 공식적 최종 교육은 직업 준비 교육입니다. 그 사람이 중학교를 나왔던,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나와서 사회에 나가든, 대학 또는 대학원을 나와서 사회에 나가든, 최종 교육은 직업 준비 교육이거든요. 그 직업 준비 교육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사회에 나가면 첫 직업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첫 직업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중학교 나와서 사회에 나가는 학생, 또 일반계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는 학생, 그런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면 얼마 못 버텨요. 왜? 직업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에게 진로를 중학교 3학년까지는 잠정적으로 잘 이렇게 결정을 하고 첫 직업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독일 같은 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다고 그랬죠? 네. 네, 너무 빠르고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중학교 3학년까지 늦어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뿐만 아니라 직업 기술 교육을 잘 가르치고 심지어 중학교 나와서 거리를 헤매는 학생들도 와라 너 졸업장 아직 안 준다 우리는. 네가 직업 기술을 3달이라도 받아라. 그래야지 네가 반사회적인 직업에 이런 족복이 되거나 반사회적인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직업 기술 교육이야말로 삶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무기거든요. 만약 직업 기술 교육 없이 학교를 나간다는 것은 마치 공중에서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직업 기술 교육을 분명히 가르쳐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교육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의 예. 작은 그 능력을 어떻게 조직을 잘 관장하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가, 어떻게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이것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 교육 책임을 맡게 된다면 예산 사용을 어떻게 배분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뭐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자료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1년에 11조 1,605억 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이죠. 그 중에 대체로 68%는 임금입니다. 임금 그리고 학교 운영비가 약 1조 정도 되고요. 그만큼 안 되지만 1조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교수학습 비용이 또 그 정도 되고요. 그것이 가장 큰 거죠. 그다음에 시설비가 또 한 8천억, 9천억 되니까 대체로 한 1조씩 되는 게 한 4개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비 제일 많고 그다음에 학교 운영비, 시설비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학습비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신문에서 여러 번 봤지만은 학교의 그런 교부금이 지방 국세의 20.79%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 경제가 크면 클수록 교육 예산은 점점 막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아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학생들
고등학교 될 때까지 여권 한번 못 만들어 본 학생들, 이런 또뭐 이렇게 학교를 잠시 떠났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학습 기회를 못 얻는 학생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보고 초점을 맞추고 선심성 예산, 예를 들어서 뭐 패드를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오히려 SNS 중독을 불러일으키든가 이런 것보다는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아예 삭제하거나 해서 가급적이면 본업에 충실하는 그러한 교수 학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또 저소득층의 그 자녀들의 학습비를 지원하는데 우선권을 두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제자 또는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논의를 해서 다음번에는 훨씬 더 분명한 것대로 보여드리기로 하고, 지금 아마 조금 그 기본 원칙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기본 원칙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것들은 하기로, 가장 기본은 원칙이죠. 원칙을 잘 써야죠. 선심성 예산 삭감하거나 삭제한다. 그러니까 기본입니다. 예산이 남는다면 중앙정부로 그 예산을 반납할 수도 있다. 그것보다는 저는 지금은 교부금 자체를 거기서 불용 예산이라 하더라도 웬만큼 자꾸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빚을 갚거나. 네.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또 뭐 반납 이런 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그런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갖고 있는 채무를 갚는다든가 또 이런 일에도 쓰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모두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본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구설수에 오른다든가 뭐 리스크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이 혹시 약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말씀 주시지 않은 부분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는 약점 없는 양가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네. 사실 들여다볼수록 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죠. 저 같은 경우는 내 주제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만 해도 가분한데 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네. 또 동료들도 지금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았는데 편하게 살지 뭘 그렇게 가시밭길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수년 전만 하더라도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갖고 그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아직은 교직을 또는 연구실을 떠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요즘 교육 환경이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까 구원 뜻으로도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섰고, 그래서 제 약점은 아무래도 연구실에서 조사보다 이상적인 연구 개발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 네. 그게 연구를 너무 많이 하셨다. 그게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저서나 논문이나 또는 특히 우리 제자들과의 거의 같이 쓰다시피 한 연구 논문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 분야에서는 상당히 주옥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제자 자랑입니다. 연구를 실무에 한번 실제 적용을 해서.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공부하는 것도 교육과정 분야에서 교육과정 기준 개발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현장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페이퍼를 쓰면 그게 팔러시가 되고 팔러시가 다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한 것이 제 학문적인 여정이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혹시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교실을 방문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사실은 재능 기부 차원에서 네. 학교에 가서 그러한 특강 같은 걸 좀 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행태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자세라든가 태도 이런 걸 자주 보죠. 그리고 저희 제자들이 다 학교 선생님입니다. 대부분 박사과정, 석사과정 제자들이요. 대부분 다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오늘 교수님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런 일이 일어났어요 와서 듣는 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걸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모 고등학교에 일일 교사를 한 일이 있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학급에 한 30명 정도 학생이 있었어요. 예. 30명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예. 대부분이 자요. 아하.
네,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예. 반 정도, 3분의 1 정도가 자는 것 같았고 3분의 1 정도가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제가 하는 이 수업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학생은 3분의 1 정도? 그것도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를 잘못해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학교가 그런 지금 상황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해서 학생인권 조례 이후로 그리고 무시험, 무과제, 무훈육 이후로 학교는 먹고 놀고 자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변했다고 봅니다. 다시 이거를 우리가 전환하지 않으면 나라에든 개인이든 우리 사회이든 희망이 없지 않나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이거를 되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한 겁니다. 학생이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학생한테. 아니 저 학생은 왜 지금 자느냐. 그랬더니 그 학생 얘기가 아니 쟤는 계속 자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아니 그럼 나야 일일 교사니까 상관없지만 저 학생 계속 자면 그 학교 선생님들은 쟤 안 깨우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내비둬요. 안 깨운다는 겁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안 깨울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학생들에게 희망, 학생들에게 목표, 학생들에게 꿈을 다시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그런 사명, 미션 이런 것도 심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한 세대 만에 또 두 세대 만에 5천년 역사상 가장 최절정기의 나라를 만들었다. 자, 다음 세대는 여러분한테 바톤을 우리가 주려고 한다. 여러분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된다. 여기에 노벨상 후보자도 나와야 되고 올림픽 그런 가서 금메달 딸 사람도 나와야 되고 기농올림픽에 가서 정말 우수한 성적을 내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360도 방향에서 우리 학생들이 꿈을 안고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아까 그 서울 학생 재능 그런 뭐랄까 이 인증제와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꼭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내게 아니라 수화와 점자를 배워서 봉사하는 활동 우리는 그런 학생들도 격려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서울 학생 재능 인증제라고 제가 제안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다시 그 학생이 열심을 가지고 한창 그러고 집중해서 공부할 때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덜 깨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흥미나 관심이나 소질이나 적성이나 진로를 밝히 알 수 있도록 그걸 찾아주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 제 아들은 뭐 벌써 많이 커서 지금 뭐 손자까지는 안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얘기입니다. 그 오전 수업밖에 안 해요. 어느 학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뭐 오전 수업만 하냐 그랬더니 자기네 학교는 오전 수업 끝내고 오후에는 학원에 가라고 오전 수업밖에 안 한답니다. 아셨어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그 주요한 교과목에 대한 그런 이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이 선생님들이 자습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험에 안 나오는 과목 공부를 그렇게 시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라든가 이러한 교과목들이 진로별로 타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를 만들 때 설계할 때 신뢰성도 있고 또 형평성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잘 만드는데 객관성도 있고 만드는데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 되는데 어떤 공부가 제일 필요합니까? 묻는다면 만약에 수술하는 외과 의사한테 바느질 솜씨겠죠. 예를 들어서 칼 솜씨고 또는 뭐 하체가 튼튼해야 되고 또는 뭐 헌일이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진로별로 타당한 입시를 아직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국영수 중심 또는 더 나가서 국영수 사과 중심으로 입시를 그렇게 객관적이고 신뢰롭게 만들었을 뿐이지 투명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타당한 입시를 아직 못 만들었기 한목적적인 입시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길을 못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 혹시 제가 질문에서 빠진 게 있다든가 시청자 또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2분 정도에 걸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우리의 그런 정말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 그리고 행정직원님, 그리고 공무직 선생님들,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우리의 젊은 학생들, 다음 세대들에게는 빛이 되고 그들에게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곧 이제 할아버지가 되지만 저는 사랑 가득한 할아버지로서, 또 정성어린 교육자로서, 또 실력 있는 교육 전문가로서 서울 교육을 나라와 세계를 선도하는 으뜸 교육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제 신명을 다 바쳐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찾아보십시오. 13명이 출마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가도 있고요. 거기에는 그냥 떠내기 같은 사람도 있고요. 누가 교육 전문가고 누가 교육에서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고 누가 교육을 이렇게 바꿔보겠다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어디에서 우리 수도 서울 교육의 희망의 빛을 찾아가겠습니까? 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 주십시오. 원광석에서 보물을 찾으십니까? 진흙에서 진주를 찾으십니까? 예, 그러시더만 부디 제 홍후조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맡기시겠습니까? 실력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까? 저는 사실은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대학 교수까지 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저 여정 자체가 교육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실력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까? 저 홍호조를 지지해 주십시오. 나라와 세계를 선도하는 어떤 서울 교육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 홍호조를 선택해 주십시오. 주목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선택해 달라는 겁니다. 21일 날 22일 날 예정대로 투표가 단일화를 위한 투표가 이루어질 때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을 소중히 받들어서 하나하나 착실히 구현하는 홍후조 서울시 교육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서 교육학 연구만, 교육 연구만 오랜 동안 해왔습니다. 거의 40년을 대학원 이후로 40년을 교육에만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손금을 들여다보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맥을 짚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교육감 홍후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